순간 얼굴에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르는 여자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백화점 복도 한가운데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이래서 천한 일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다니까. 그 여자의 남편이 비웃으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여자라고 물 한 방울 튀긴 것도 제대로 사과 못한다고 그렇게 저를 모욕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 후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들이 설거지하는 여자라며 때렸던 제가 사실은 한 기업의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은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이 알아서 그들에게 천벌을 내린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너무 억울하고 내 잘못은 없는데 모든 비난이 나한테 쏟아지는 경험이요. 그런데 결국은 순리대로, 하늘의 뜻대로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지금 억울한 일에 몰려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따봉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선희입니다. 올해 60이에요.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 있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일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 일이 나쁘진 않아요. 손님들이 먹고 간 그릇을 정리하고 뜨거운 물에 설거지를 하고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 누군가는 허드렛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딸 유나가 있어요.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예비시댁과의 첫 상견례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제 소원의 전부거든요. 오후 3시 근무가 끝나기 1시간 전이었어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바로 상견례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긴장한 채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큰 세척통을 들고 복도 쪽으로 나왔습니다. 통 안에는 설거지 헹군 따뜻한 물이 반쯤 차 있었어요. 무겁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들고 가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제 팔을 툭 쳤어요. 앗! 순간 균형을 잃으면서 세척통이 기울었고 따뜻한 물 몇 방울이 튀어나갔습니다. 그 물방울은 마침 지나가던 여자의 옷자락을 적셨어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가지런히 들고 있던 사모님이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하며 호주머니에 있던 냅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손을 확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디서 더러운 손을 갖다 대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짙은 화장에 금반지를 낀 손. 그 표정에는 분노보다 더 차갑고 모욕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오은정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녀는 제 사과 따위엔 관심도 없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백화점에서 고객들 다니는 데를 왜 돌아다녀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거지물이나 다루는 사람. 그 표현이 제 귓속으로 날카롭게 박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푸드코트는 점심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많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래서 천한 일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다니까. 그 남자는 오은정의 남편 조태수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낀 남자.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보듯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허리를 깊이 숙여 그 여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하지만 오은정은 제 말을 끊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세탁비? 이게 얼만지 알아요? 당신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백화점 VIP야.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뺨을 맞았습니다. 따끔한 통증보다 먼저 귀가 먹먹해졌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뺨을 감싼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정신 차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조심성 없이 다니면 어떡해요? 오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키우면 안 됐어요. 조태수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런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겠어. 그냥 가자. 두 사람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이미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세척통을 다시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동료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선희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가슴속은 무언가로 꽉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 그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그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천한 일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는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만 참자. 지금은 유나 상견례가 먼저야. 저는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뺨에 자국을 파운데이션으로 덮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백화점에서 멀지 않은 한정식당이었어요. 유나가 예약해둔 곳이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긴장됐어요.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잘 될 거야. 유나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분명 좋은 집안일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유나가 먼저 저를 반겼어요. 엄마, 여기. 딸의 환한 미소를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옆에는 유나의 약혼자 조재민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인상의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조재민입니다. 응, 반가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약된 룸은 2층 끝쪽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베이지색 코트를 벗은 오은정과 그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조태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오은정도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커지더니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조태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이 여자였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재민이 의자를 빼주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앉았어요. 테이블은 6인용이었습니다. 건너편에 오은정과 조태수가, 이쪽에는 제가, 그리고 양옆으로 유나와 재민이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요리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겁고 날카로운 침묵이었어요. 오은정은 물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를 향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더러운 무언가를 보듯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유나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은 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재민의 부모님에게 저를 소개하며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려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오은정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어요. 조금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은 얼굴이었어요. 재민의 어머니 오은정이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기계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마치 겨울 한파 같은 차가움이었어요. 그 한마디 속에는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태수가 물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냐고. 질문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너무 명확했어요. 저를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는 거였죠. 백화점에서 저를 봤으니까요. 설거지통을 들고 있던 제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재민의 어머니 오은정이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어디 매장에서 일하시나요? 그녀의 목소리엔 이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그런 말투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돕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땀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재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오은정과 조태수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최악의 답을 확인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조태수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오은정의 입술이 비틀어졌어요. 재민의 어머니 오은정이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거지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물을 튀기셨군요. 재민이 황급히 어머니를 불렀지만 오은정은 이미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재민이가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가 설거지를 한다는 건 처음 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나를 향해 그런 얘기는 미리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마치 딸이 사기를 친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조태수가 팔짱을 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고. 자기네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라고 했어요. 재민의 할아버지도 대학 교수였고 자신도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이요? 재민의 아버지 조태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런 집안이요. 설거지하는 집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재민이는 그런 집안과 결혼할 수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재민의 어머니 오은정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백화점에서도 봤지만 푸드코트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재민이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조태수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어요. 어른들 얘기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거라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고. 자기네 집안은 체면이 있다고 했어요. 친척들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데 사돈이 설거지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재민의 어머니 오은정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당신 손에서 고무장갑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랑 사돈을 맺는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말은 모욕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수치심도 슬픔도 아닌 그냥 모든 게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를 냈어요.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어요.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가자. 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재민이랑 얘기 좀 해보자고, 제발 그러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딸이 더 수모를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시집갈 이유 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재민 씨, 당신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방금 부모님이 저한테 모욕적인 말을 할 때 당신은 제대로 막지도 못했잖아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재민의 어머니 오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시려면 가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설거지나 하는 사람이 우리 사돈이 될 순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은정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태수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승리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유나가 흐느꼈습니다. 자기가 몰랐다고, 재민의 부모님이 이런 분들인 줄 몰랐다고 울먹였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하는 집안. 손에서 설거지 냄새가 난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될 수 없다.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만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화점 식품본부장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뺨에 얼얼한 통증이 이게 현실임을 일깨워줬어요. 그렇게 오늘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백화점 식품본부장, 그리고 모르는 번호 몇 개. 문자 메시지도 와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보낸 거였어요. 본부장은 제 오른팔과 같은 사람으로 믿을 만한 인물이었지요. 급한 일이니 꼭 연락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 일까지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본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어제 연락이 안 되셔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신지.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본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다고 했어요. 손님이 저를 때렸다는 얘기를 직원들한테서 전해 들었다고. 그래서 확인하려고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냐고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회사 차원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전화상이라 상대가 볼 수 없었지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려고요. 본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시냐고 회장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회장이라는 걸 모르고 한 일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본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최소한 사과는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백화점에 잠시 들러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에 백화점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나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밥 먹으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간단하게 토스트를 구워 먹었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단추 셔츠, 그리고 편한 운동화.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제가 이 푸드코트에서 설거지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주인으로서 현장의 숨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위층에서 바라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 그 손들이 만들어내는 하루의 땀과 진심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건 상품이 아니라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차로 운전해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향기가 났어요. 1층 화장품 매장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분 좋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그냥 무덤덤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푸드코트가 있는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어제 설거지통을 들고 지나가던 바로 그 복도였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물이 튀고 오은정이 소리를 지르고 뺨을 맞던 그 순간. 복도를 지나 본부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오은정의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식당가 입구 쪽에 오은정과 조태수가 서 있었어요. 그들은 푸드코트 매니저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로 항의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오은정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어제 설거지하던 여자를 내보내라고 자기 옷을 망쳤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만했어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직원 교육을 다시 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본부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본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본부장도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미팅한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서 그렇게 진행하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어제 일로 뭔가 조치를 취했느냐고.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냥 넘어가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벌을 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도 오은정이었습니다. 아직도 매니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오은정이 저를 봤어요. 저를 알아본 거였죠.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설거지하는 여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놀람에서 경멸로. 재민의 어머니 오은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또 나왔네요. 설거지는 다 끝냈어요? 조태수도 코웃음을 쳤어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은정이 말을 이었어요. 자기 옷 세탁비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 망친 것도 모자라 또 여기 돌아다니냐고 정말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조태수도 거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왜 계속 고용하냐고 백화점 이미지에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본부장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백화점 식품본부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미팅은 잘 끝나셨습니까? 제가 1층까지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은정과 조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매니저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도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봤어요. 오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회장님.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분이 미래다이닝 그룹 회장님이시라고. 조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당황으로 가득했어요. 오은정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오은정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 자기들은 몰랐다고.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조태수도 허둥지둥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몰라 뵙고 실례했다고. 어제 일은 정말 잘못 생각한 거라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대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 겁이 난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남이니까요. 그리고 본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고 말했습니다. 본부장이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본부장이 정문까지 배웅했어요. 저는 백화점을 나와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전화를 받자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재민이한테 연락 왔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대요. 다시 만나자고 하신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들이 제 정체를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설거지하는 여자가 아니라 회장님이니까요. 유나야, 그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야. 그냥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태도를 바꾼 거야. 유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민이는 다르다고, 재민이는 진심이라고.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야,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존중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오은정과 조태수였어요. 그들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판단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현관 앞에 무릎 꿇은 오은정과 조태수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을 뿐이에요. 오은정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조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눈이 멀어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막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유나가 방에서 나와 저를 쳐다봤습니다. 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밖에. 재민이 부모님이. 알아. 그냥 내버려둬.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오은정과 조태수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오은정, 조태수, 그리고 재민.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본부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어요. 조태수 부부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어요.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태수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냐고.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조태수가 다니던 회사는 미래다이닝 그룹과 오랫동안 납품 계약을 맺고 있던 곳이라고 했어요.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거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너를 모욕한 직원이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답니다. 미래다이닝 그룹과 관련된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던 거죠. 괜히 오너 가족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하다가 자기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결국 조태수가 다니던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그 부담을 안고 갈 수 없었던 거죠. 구조조정이 불가피했고
그 명단에 조태수가 올랐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인데 세상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업계가 워낙 좁다 보니 소문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재민이한테 연락 왔어요. 재민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리셨대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말을 이었어요. 재민이 가족이 정말 힘들대요. 아버지가 퇴직금 받았는데 빚 갚는데 다 써야 한대요. 집도 팔아야 할 것 같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재민이 사업도 안 되게 됐대요. 사업?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재민이는 원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아버지와 같은 업계였다고 합니다. 식자재 유통 쪽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은정의 편집숍도 이미 몇 달 전에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대요. 투자자들도 다 구했고 계약서도 거의 다 준비됐었대요. 그런데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다 발을 뺐대요. 미래다이닝 그룹이랑 안 좋은 관계라는 얘기가 돌면서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이 준비하던 사업도 식자재 유통이었다면 당연히 미래다이닝 그룹과 엮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업계에서 저희 그룹을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이었어요. 괜히 오너 가족과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투자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꼬이면 자기들만 손해니까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던 겁니다. 재민이는 지금 뭐 하는데? 유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요. 편의점이랑 배달 일하고 있대요. 아버지 빚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해서. 딸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재민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부모님이 잘못한 건데 왜 재민이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유나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늘이 그들에게 천벌은 내린 게지. 그리고 재민이도 책임이 있어. 무슨 책임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이 엄마한테 그렇게 대할 때 재민 씨는 제대로 막지 못했어. 그것도 책임이야.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없어.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야.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문자 보냈어요. 뭐라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부모님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를 드려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제대로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안다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의 사과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유나야, 사람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어. 재민 씨 가족은 그 선택을 잘못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어.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딸은 더 이상 재민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들은 지방 도시에서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조태수, 오은정, 재민이 함께 운영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답니다.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허름한 옷차림의 손님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너진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미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며칠 후 회사에 갔습니다. 정기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말했어요. 누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몇 시간째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재민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구석 소파에 재민이 앉아 있었어요.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얼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 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말없이 오랫동안.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재민은 손을 떨며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부모님의 잘못을 대신해서라도 사과하고 싶다고.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안다고.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제대로 막지 못한 게 평생의 후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민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유나를 다시 만날 수 있겠냐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 저는 당신과 당신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재민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늘이 벌을 내렸을 뿐이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대가를 세상이 자연스럽게 돌려준 거죠. 재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른으로서 한때 제 딸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왔던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어려움은 스스로 개척해가는 거예요. 당신도 사업을 하려던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남에게 의지해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해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는 투자자예요. 좋은 분이에요. 이 명함을 드릴게요. 연락해서 당신의 사업 계획을 보여드려 보세요. 제 이름은 언급하지 마세요. 당신의 실력으로 설득해야 해요. 재민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정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대신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재민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민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긴 시간 동안. 저는 그를 뒤로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해가 나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을 만났다고, 그리고 작은 도움을 줬다고.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요?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하늘이 이미 벌을 내렸어. 그걸로 충분해. 이제 저 사람들도 깨달았을 거야.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그리고 엄마는 원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맞아.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갔어요. 조재민이 투자를 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건너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벌이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유나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길을 걸으며 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얘기들. 그게 좋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삶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해요. 그럴 때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결국은 하늘이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다 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알아서 판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겪으면 잠시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으로, 옷차림으로, 말투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예요.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